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4장 먼델 플레밍 모형과 환율제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같이 살펴보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여러가지 무역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자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는요 소국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국제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에 딱 맞춰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요거 두 개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심플하게 하려고 이론상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요게 다를 수 있단 말이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실상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교재 403페이지 밑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국가 위험과 환율 기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국가마다 리스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마다 다른 이러한 리스크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환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자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 기대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기대에 초점 맞추시고, 자,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와 기대, 그것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이론상 얘기하는 요거 세계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과 지금의 이자율이 똑같다, 요 얘기는요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요, 거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야? 물건이 하나 딱 있으면 그 하나의 물건에는 가격이 딱 하나만 요렇게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독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물 다가야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 차별 때문에 다른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만약에 달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다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외국 거주자들은 해당 국가에 대부를 제공해가지고 국가의 국내 이자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랑 다른 나라 세계 시장에 투자하는 거랑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국내 시장이 높은 거야. 그럼 돈이 들어오겠지. 국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국내 시장에서 왜 이자율이 높아요? 돈 빌리기가, 자금 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높은 건데, 달러라든가 이런 돈이 유입이 되는 거야. 자본이라고 할게요. 자본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달러가 유입된다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언제까지 떨어집니까? 언제까지 유입됩니까?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유입이 일어나고요. 결국 마지막 줄 보시면 이렇게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리는 왜 반드시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서 이론상 언제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404페이지 가보시면 국가 위험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거나 미국 회사에 대부분 제공했을 때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빌려주지 않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 대한 국채 본드가 있고, 아니면은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일부 개도 국가들의 부실한 국채가 있어. 일부 개도국의 부실한, 여기서 말하는 부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정관리나 정치혁명으로 인해서 대부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거야.
국채라고 할게요. 예, 채권, 국가 채무. 그러면 국채, 본드.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상환받지 못할 위험성. 이걸 우리가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이 국가들의 차용자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부자들에게 위험이 있잖아. 그만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뭔가 더 요구하는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리스크에 따른 보상, 리스크에 따른 보상. 근데 이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으로 이자율은 더 상승, 높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환율에 대한 기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멕시코의 페소를 살펴봅니다. 멕시코의 화폐, 페소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야. 멕시코의 페소의 가치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야.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페소화로 제공되는 대부는 달러로 제공되는 대부보다 가치가 하락된 통화로 상환되게 된다. 그러니까 페소화는 멕시코 이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이 멕시코 달러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내가 괜히 빌려줬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환율이 교환하는 비율이 더 크게 많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안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멕시코 통화의 이런 기대는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가치가 하락하는 거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서 똑같습니다. 여기 보상의 심리로 인해 가지고 더 높은 이자율을 줘야 돼. 첫 번째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죠. 가치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이자율을 더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델 플레밍 모형의 이자율 차이를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의 적용 한번 해볼게요. 이거의 적용. 자, 우선 수식을 다시 한번 체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소국 개방 경제 이자율은 세계 시장 이자율의 위험 할증을 합해서 더해집니다. 자, 지금 여기 리스크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자율이 리스크만큼 할증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요 자국의 위험이 있으니까 세계 시장 이자율 거기에다가 세타만큼 여기 리스크가 되는 거야. 만약에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R은 R스타랑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위험에 따른 할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위험 할증은 대부가 제공되는 국가에 인지된 정치적 위험과 앞에서 인지된 만약에 인지를 못하면 그만큼 감안을 안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위험과 자, 그 다음 또 네, 거기 보시면 실질 환율에 기대되는 변화. 실질 환율이 명목 환율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 환율에 기대되는 변화.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세타 값이 결정됩니다. 자, 위험 할증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험 할증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IS와 LM 곡선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IS 스타식, LM 스타식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IS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C,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Y-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 자, 여기다가는 R 써야 되는데 R 대신에 요거를 쓰는 거야, 요거. 그래서 세계 시장의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세타. 이렇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차이가 없으면 굳이 R 스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요 환율에다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 스타를 붙였잖아. 그래서 요걸로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G, 다음에 순수출. 순수출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자, LM 곡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 화폐 공급이 나와 있고요. 화폐 수요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인데 R스타에다가 세타 요거, 다음 더하기래. 왜 콤마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IS식, LM식. 우리가 앞에 봤었던 거랑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건 요 세타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갔다. 예, 그거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우리 요 세타가 왜 생변수라고 했습니다. 언제 세타가 증가하는가 그걸 감안할 건데요. 바로 밑에 위험 할증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변화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타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일국의 위험 할증 세타를 증가시키는 경우, 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올라가서 R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요 세타로 인해 가지고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첫째, 거기 보세요.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거기 보시면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IS는 왼쪽이다. 이자율이 올라가서요. IS는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좌측으로 이동.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원론이나 다른 데 봤을 때는 IS 곡선은요. 앞에서도 봤을 때는요. IS 곡선은요. 이자율 요거 올라가면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헷갈립니다. 예, 그렇지. 헷갈릴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직축이 환율에 대한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R이라는 이자율이면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인데 우리는 요거 환율로 나타내는 IS. 그래서 우리가 좀 스타를 붙였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IS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LM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를 붙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거기 보시면 둘째 한번 볼게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통화 수요, 화폐 수요가 감소합니다.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LM은 우측 이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IS는 좌측 이동하게 되고 LM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고 IS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점을 찾으면 여기 균형점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로 가지 않습니까? A에서 B점으로 가요. 자, 환율은 하락하고요.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고 통화가 평가 절하 된다라는 거, 하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위험이 높아지는 거야. 멕시코의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할 걸로 예상되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야, 이거 뭔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진짜 그런 일이 환율 하락으로 요거 하락이 예상됐는데 요거 초점 맞춰보세요. 하락이 예상됐는데 진짜 어떻게 됐다? 하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40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세요. 환율에 대한 기대가 자기 달성적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 스스로 셀프 해가지고 예상한 게 결과가 실현되는 거야. 그래서 달성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fulfillness 이거를요. 달성적 해가지고 실현되는 거야. 달성적으로 실현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멕시코 페소화가 장차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멕시코 자산에 보다 많은 위험 할증을 부과하고 세타가 올라갑니다.
멕시코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결국 멕시코의 통화의 가치는 하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으로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고딕으로 돼 있죠. 한 통화가 장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상실한다는 게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야. 하락한다는 게 상실한다는 것이지. 자, 그렇게 기대되면 현재 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뭐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 분석을 통해서 놀랍지만 아마도 틀린 예측은 세타로 측정한 국가 위험이 증가하면 일국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여기 환율은 여기 보시면 평가 절하되지만 이렇게 그러면 대신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달성되는 것인데,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LM 곡선이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자율이 상승해서, 자, 다시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는 위축됐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끝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지만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진 않는다. 여기서 봤을 때는 증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맺어요. 거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Y 요건 쓰지 않을게요. 자, 첫째 이유를 보시면 중앙은행은 국내 통화가 대규모로 평가 절하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감소시켜. 왜냐면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중앙은행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 나라 경제가 안 좋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줄여가지고 다시 환율을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둘째, 국내 통화가 평가 절하되면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게 돼서 이게 떨어지게 되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이게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은 비싸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P가 여기 반영되어 있지만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LM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셋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험 할증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국가 국민들은 통화 수요를 증가시켜서 이에 대응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LM 곡선을 결국에는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결국 여기 포인트는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국가 위험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가가 망할 것 같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통화의 평가 절하가 발생하게 되고요. 오히려 거기 보시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득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요. 이자율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리스크 관련해서 또 기대 관련해서 요 세타 위험 할증을 집어넣은 거 변형된 거 체크해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환율 제도가 고정 환율 제도랑 변동 환율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겠냐, 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